이제 두 번째 코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나희의 기우정이 아무거나. 매번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실지 궁금한데요. 나희님, 이번에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은 오늘 주제에 맞춰서 공유제, 커먼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공공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공성이 중요한지, 공공성을 왜 확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까요? 네, 그것이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그냥 필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같이 망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커먼즈, 우리 대전에 커먼즈 필드라는 곳도 있는데 커먼즈, 공유제라고 하는데 커먼즈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동으로 가꾸고 누리고 이제 같이 만들어가는 것을 다 커먼즈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공기, 물, 숲, 바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커먼즈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런 뭔가 자연물 빼고도 우리가 하는 활동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막 웃음보가 터졌어요. 그럼 그게 누구 거예요? 우리 모두 거요. 그렇지, 우리 모두의 것이죠. 네, 우리 모두의 것이고 그게 돈으로 따질 수 있나요? 네, 돈이 없죠. 돈으로 가격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대화를 하고 아니면 책 읽고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디어가 막 같이 합쳐지고 그래서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고 새로운 이해가 생기고 이러는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윤석열 탄핵되던 순간에 그 기억나세요? 그쵸. 그런 공통 감각 그런 것도 우리가 그걸 돈을 가격을 따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모두 커먼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돈으로 살 수 없고 돈 너머의 존재들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그것이 축소될수록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황폐해지고 이제 고립되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유제 얘기를 할 때 공유제 좋다. 근데 공유제가 공짜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갖다 써서 이렇게 금방 고갈되고 황폐해진다. 이런 얘기 많이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제를 두면 안 되고 사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맡겨서 소유시켜가지고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공유제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유명한 우화 같은 이야기인데 1968년에 게릿 하딘이라는 학자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 5만 번 이상 이제 공유가 된 굉장히 히트를 친 논문인데 거기에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제 다 같이 쓰는 풀밭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누구나 자기 소를 풀어놓아서 그걸 풀을 더 많이 뜯어먹게 하기 때문에 공유지는 얼마 안 가서 황폐해진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공유지는 필연적으로 망한다. 이런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오해가 있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연구에 굉장히 한계가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도 이미 공동체가 자치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던 공유지가 세상에 많았어요. 그런데 그 학자는 게릿 하딘은 그것을 일부러 안 봤습니다. 안 보고 안 봤어요. 네, 자본주의적인 그런 가리개로 일부러 안 보고 네, 그래서 이게 실증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이제 비판이 많아졌고 그랬더니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그냥 가상의 설정일 뿐이다, 모델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좀 뭐 뭉개고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실제로 이것을 논박한 학자도 나왔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실제로 현실과 맞지 않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1987년에 보니 맥케이, 제임스 에티슨 그리고 1990년에 엘린 오스트롬이라는 학자들이 전 세계에 그렇게 자치적으로 잘 관리되는 공유지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충분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이런 것을 연구해서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잘 만들고 규칙으로 감시와 견제를 하면 공유지도 충분히 잘 지속 가능하게 유지된다.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뭐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사실은 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있던 우물이 생각났어요. 집집마다 있는 우물과 다르게 마을 한가운데 있는 저는 그 우물도 공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집에 있는 우물은 혼자, 이렇게 1년에 한 몇 번씩 그 우물을 퍼요. 우물을 푸는데 집에 있는 우물을 혼자 관리하려면 그 풀어 내려가다 죽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우물은 되게 수질도 깨끗하게 돌아가면서 정리하고 해서 이게 아마 그 조금 전에 말한 그 자원을 그 마을에서 제대로 규칙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유지를 사적 소유 해결해야 한다는 게릿 하든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공동체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학자가 있어서 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저의 어렸을 때 경험까지 떠올랐지만, 그럼에도 오스트롬의 연구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하죠. 네, 물론 희망적인 얘기였지만 이것도 역시 인간이 주체이고 인간이 쓰는 자원이 객체로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었다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인류 역사상으로 보면 정말 짧은 자본주의 시대를 제외하고는 그 이전에는 정말 장구한 시간 동안 인류는 항상 자신의 노동과 자신의 주변의 자연과 그리고 공동체를 구별을 안 하고 그냥 하나로 다 어우러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하나의 살림살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자연이고 자연이 내 몸이고 그냥 그런 상태로 그런 인식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삼터를 막 먹튀처럼 이렇게 황폐화시키고 어디 가버린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네, 오스트롬의 연구에도 한계가 있다. 그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자연을 막 망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사례도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둘의 얘기도 좀 하셨잖아요, 그죠? 오두래요? 오둘의는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뭐 그런 얘기 언급을 하셨던 걸 기억이 나서요. 네. 네. 그 민중의 살림살이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에 있던 두레잖아요. 지금도 농촌에 좀 흔적이 남아 있을 텐데 이것도 정말 셈법을 따라서 뭐 이거 네가 뭐 2시간 했으니까 나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필요한 일이 누구고 뭐고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따지고, 그리고 노동력 분배를 민중이 자체적으로 굉장히 주체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분배하는 그 힘이 두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배 계급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힘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당연히 이제 서로 돌봄이 이루어졌고 이게 굉장히 훌륭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공동체 그리고 커먼즈, 공유지 뭐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인류들은 좀 이렇게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이용해왔고 같이 누려왔는데 사실 이거를 이렇게 깨고 사적 소유를 만들려고 하는 힘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게 또 우리가 뭐 역사적에서 배운 것처럼 인클루즈 운동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였을 텐데 또 그걸 또 맞서서 또 싸움도 좀 오랫동안 민중들의 싸움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공유제를 지키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농민들이 같이 공유하던 그 공유지를 폭력적으로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쫓아내고 거기에 양을 치던 것이 인클로저고, 그게 이제 칼 막스가 말한 자본주의의 시초 축적 또는 원시 축적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으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삼터에서 쫓겨나서 갈갈이 이제 분해돼서 해체가 되고 그 땅은 또 황폐화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공유지의 비극이 아니라 사실 사유지의 비극인 거죠. 그쵸. 역사적으로 봐서 공유지의 비극은 사실 뻥인 거죠. 그 개똥 같은 소리인 거죠. 네. 사유지의 비극인 거고, 그래서 거기에 맞서는 민중들의 투쟁도 계속 있어 왔고, 예를 들면 동학 농민 운동도 그런 밀란, 불복종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아마존에서 계속 그 브라질의 우파 정부는 아마존 원주민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서 삼터를 지키는 원주민들의 투쟁도 역시 커먼즈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새만금 갯벌에는 어민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예전에 거기에 많이 갯벌에 깃대어 살던 여성 농민들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오늘 컨디션이 이만하니까 오늘 갯벌에서 이만큼 일을 하고 또 그걸로 정말 아무도 해치지 않은 그런
네, 소득으로 자기 삶을 꾸려가고 주체적으로 살아갔는데 거기서 쫓겨난 뒤로는 정말 그냥 도시에서 도시 빈민으로 살고 택배 같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삶을 삶터와 딱 주체적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삶터를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기후 위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최전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도 커먼즈를 지키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로 어떤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는 산소를 태워서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아지는 이 상황으로 생기고 있는데 산소라는 건 우리가 35억 년 동안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들과 그리고 식물들이 35억 년 동안 쌓아온 건데 그거를 정말 소수의 인간들이 막 하고 자기들 멋대로 태워 없애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산화시켜서 어쨌거나 그리고 화석 연료라고 하는데 석유랑 석탄을 화석인 거죠. 사실 연료는 그거를 쓰려고 하는 화석 자본이 붙이는 말이고 화석인 거죠. 그냥 화석인데 그리고 그 물질을 나중에 우리 후손들은 또 어떤 귀한 의약품이나 뭐 어떤 중요한 물질의 원료로 쓸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태워서 없앤다는 건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를 진짜 정말 너무나 귀한 물질인 건데 이거를 태워서 없앤다는 거는 지금 미래 인류가 우리를 보면 정말 정말 너무나 천박하고 너무나 무식했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역시 커먼즈인 거죠. 그 화석 자본이 그걸 만든 것도 아니고 수억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커먼즈인데 그거를 모든 인류가 그리고 다른 비인간 존재들의 영향까지 생각을 해가면서 그걸 어떻게 안 쓸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걸 그냥 마구 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땅과 공기, 우리 이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공기, 이런 것이야말로 또 물, 이런 것이야말로 공유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듣다가 갑자기 이산화탄소, 메탄 이렇게 온실가스라고 불리는 친구들은 얼마나 억울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지구라는 별이 이렇게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어느 정도 보호막을 형성했던 같은 여기 존재인데 지구별 그것 역시 공유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그런데 지금 기후위기 인간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가스가 나오면서 지금은 지구에 되게 불필요한 뭐라고 할까요? 존재로 계속 호명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이입을 이산화탄소에 해보시네요. 네, 어쨌든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건데 진짜 잘 요약해 주신 건데 공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파괴하는 것이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공유지, 커먼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